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꿔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의 통장 잔고가 갑자기 10배로 늘어났다거나, 보유한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대박이 났다거나, 내 집의 값어치가 몇 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거나 하는 꿈들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14억 명 전체가 동시에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하지만 모든 꿈에는 언젠가 깨어날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됐고 또 어떻게 악몽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 거리를 걸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 사방에 자전거만 보이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회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식당에서는 배급표를 내밀어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베이징 거리에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달리고, 상하이에는 뉴욕을 능가하는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점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 유명한 말과 함께 중국은 문을 열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경제특구 몇 개만 만들어서 실험해봤습니다. 심천, 주하이, 산토우, 샤먼 같은 도시들에서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도록 허용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지역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980년 심천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2020년에는 12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성공을 확인한 중국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빈곤 탈출이었습니다. 1981년 중국 인구의 84%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빈층에서 벗어난 거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큰 규모의 빈곤 퇴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배가 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중국 농촌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공장에서 일했고, 외국 기업들은 이들의 부지런함과 낮은 임금에 매료됐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가 미국에서는 $50였다면 중국에서는 $5면 충분했어요.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졌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도로 하나 놓으려고 해도 주민 설명회, 환경 영향 평가, 국정감사 등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됐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공항과 지하철을 새로 만들 때도 몇 년 안에 뚝딱 완성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장기적 계획 수립이 모두 가능했거든요. 고속철도망을 전국에 깔고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도시 전체를 새로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넘었습니다. 매년 경제 규모가 10%씩 커진다는 건 10년이면 거의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장이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수 시장도 급속도로 커졌거든요. 소득이 늘어난 중국인들이 자동차를 사고 스마트폰을 바꿔가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2010년경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의 명품 매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중국어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소비해 더 큰 꿈을 꿨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심리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빚으로 이뤄졌거든요.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투자하고 소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이었어요.
경제가 매년 10%씩 성장하니까 올해 1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해도 내년에는 110만 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예상보다 적게 나는 거예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이 보여준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침체에 빠졌을 때 중국만 홀로 성장을 지속했거든요.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경제에 투입한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를 깔고 공항을 짓고 지하철을 뚫고 아파트 단지를 올렸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사람들은 일을 했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들을 샀고 경제가 돌아갔죠. 2009년 중국의 성장률은 9.4%였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2.5%로 추락할 때 말이에요. 이 성공 경험은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곧바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은 3배 이상 뛰었어요. 같은 기간 베이징 시민들의 평균 소득은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집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다른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은 믿을만하지 않았고 은행 예금 이자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갔고 해외 투자는 정부가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후커우 제도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부동산 수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후커우는 중국의 호적 제도인데 이게 있어야만 해당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도 가고 아이를 학교에도 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후커우를 바꾸려면 해당 지역에 집을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골에서 베이징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베이징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시골 주민으로 분류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내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베이징에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집값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평범한 아파트 한 채가 평균적인 베이징 시민 연봉의 45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2억 원짜리 집을 사야 하는 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집을 샀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든 친척들이 돈을 모았고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는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해가며 집을 샀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더 비쌀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런 믿음이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1990년대에 베이징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빚을 내서 땅을 사고 또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분양 대금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이 쌓였다는 점입니다. 헝다그룹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는 부채가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에 달했어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었어요. 건설업, 철강업, 시멘트업, 인테리어업 등등이 모두 부동산에 의존했던 거죠. 부동산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고 부동산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잠그고 사람들을 집에 가둬버렸어요. 2022년 상하이 봉쇄 때는 2,500만 명이 2달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거의 멈췄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상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동안 계속 성장만 해오던 중국 경제가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2002년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년에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습니다. 젊은 층의 실업률도 급증했어요. 공식 통계로도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탕핑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한자로 눕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포기하고 눕겠다는 거예요. 탕핑족들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96 문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거부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했어요.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 여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N4 세대와 비슷한 현상이죠.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탕핑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토론 그룹을 해산시켰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주요 도시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전년 대비 8% 하락했고 선전은 12%나 떨어졌어요. 집값 하락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난해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10억 원이던 내 집이 9억 원이 되면 1억 원의 손실을 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자금난에 빠진 거예요. 헝다그룹이 파산한 데에 이어 비구이위안, 시마오그룹 등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짓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2023년 전국 3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대출 거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파트는 받지 못했는데 대출금만 갚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한 거죠. 집도 없는데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느냐는 논리였어요. 은행들도 곤란해졌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돈을 못 갚고 개인들도 대출 거부를 하니까 부실 채권이 급증한 거예요. 2024년 중국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52조 위안을 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동안 토지 매각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수입이 급감한 거죠. 2023년 전국 토지 매각 수입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중앙정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자니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부양하자니 거품이 더 커질 것 같고 딜레마에 빠진 거죠. 2023년 말부터 정부는 부동산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입 제한을 풀고 금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바뀌어 버렸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중국은 2023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한 자녀 정책이 결국 인구 절벽을 만든 거죠.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양국이 서로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거의 단절 수준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인공지능 기술 이전 제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차단 등등 기술 냉전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어요. 속도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수십 년간 고속 성장에 익숙해진 경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구조 조정도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방의 기술 견제로 핵심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자체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로 위기에 빠진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여전히 중국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요. 14억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정부의 강력한 조율 능력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2024년 GDP는 18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미국 27조 달러과의 격차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4.1조 달러, 독일 4.5조 달러보다 4배 이상 크거든요. 수출 실적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2024년 중국의 수출액은 3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의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어요. 또한 중국은 기술 혁신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R&D 지출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예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런 수치들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불편한 통계는 발표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3년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자 아예 통계 발표를 멈춰버렸거든요. 지방정부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95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정돼요. 우리 돈으로 일경 8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가 큰 숙제예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요. 도시 가구의 96%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인구 감소도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2023년부터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50년에는 13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본식 장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1990년대 일본처럼 버블이 꺼진 후 이 30년간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우예요. 중국이 이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선택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국처럼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은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2024년 한중 교역액이 2,5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전체 교역의 21%에 해당해요.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향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둔화됐거든요. 반도체, 화학, 기계류 등 주력 수출품들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600만 명 넘게 한국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명동, 동대문 상권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도 생산 기지를 분산하자는 거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수출 다변화 지원, 내수 진작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14억 명이 사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과도한 공포도 막연한 낙관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지난 4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의 기록이었고 지금은 그 화려한 성장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